아내가 바람을 피운 걸 알게 된 그날. 창밖에는 하늘이 나를 위해 울고 있는 것 같은 비가 내리고 있었다. 휴대폰 화면에는 임소연과 그 헬스 트레이너가 호텔 침대 위에서 찍힌 사진이 눈이 시릴 정도로 선명했다. 그들은 마치 내 존재가 그들의 열정적인 드라마에서 아무런 상관도 없는 조연인 양 너무나 행복해 보였다. 빗물이 창유리를 타고 흘러내리며 밖의 네온 사인을 흐릿하게 만들었다. 나는 서재의 가죽 의자에 앉아 무의식적으로 책상을 두드리고 있었다. 컴퓨터 화면에는 방금 완성한 분기 보고서가 떠 있었지만 내 시선은 오직 휴대폰 속 낯선 번호에서 보낸 사진에 고정되어 있었다. 사진 속 임소연. 내 아내는 낯선 남자의 품에 안겨 내가 본 적 없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주준호. 우리 얘기 좀 해. 임소연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나는 그 사진을 17번째로 보고 있는 중이었다. 삭제 버튼 위에서 맴돌던 손가락은 결국 저장을 선택했다. 이 모든 것이 이혼 소송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다. 그녀는 내가 선물한 샤넬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정성스럽게 손질되었으며 작년에 선물한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하고 있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그렇게 화려하게 차려입은 것은 다른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무슨 얘기? 나는 고개를 들며 낯선 차분함으로 말했다. 어제 절친 집에서 잔다고 했지만 실제론 힐튼 호텔에서 왕현우 코치와 함께 있었던 거? 아니면 3개월째 지속된 외도에 대해? 임소연의 손은 여전히 문고리에 놓여 있었다. 최신 트렌드 와인 레드 매니큐어가 발라진 손톱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의 손가락이 갑자기 힘을 주며 휘어지는 것이 보였다. 고양이가 강한 빛에 당한 것처럼 동공이 급격히 축소되었다. 임소연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정성껏 그린 눈썹이 높이 올라갔으며 립스틱을 바른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너, 나를 미행했어? 나는 차가운 웃음을 흘리며 휴대폰을 그녀 쪽으로 돌렸다. 확대해볼까? 내 애인은 사후에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 모양이더군. 사진 속 임소연과 왕현우의 당당한 미소는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배경에 희미하게 보이는 호텔 침사이드 테이블에는 내가 결혼 기념일로 선물한 시계가 놓여 있었다. 속이 쓰렸지만 이상하게도 분노보다는 묘한 안도감이 밀려왔다. 이미 죽은 사체나 다름없던 이 결혼이 마침내 끝날 명분을 얻은 것이다. 준호. 설명할게. 그녀의 목소리에 울음기가 스며들었다. 매번 싸울 때마다 나를 무력화시키던 그 익숙한 기술이었다. 일어선 나는 그녀보다 반머리 높았다. 예전엔 이 키 차이가 그녀를 보호해야 할 내 책임처럼 느껴졌다. 지금은 오직 구역질 뿐이었다. 그녀에게서 나는 익숙한 향수 냄새가 갑자기 코를 찌르는 듯했다. 됐어. 나는 5년을 함께한 이 여자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짐 싸라. 내일 변호사가 연락할 거야. 옷장으로 걸어가 출장용 캐리어를 꺼냈다. 셔츠와 속옷을 기계적으로 넣는 동작은 마치 미리 연습해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듯했다. 집을 나설 때쯤 비는 그쳤지만 내 세계에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차를 운전해 어디론가 헤매다 소민아가 사는 아파트 앞에 도착했다. 왜 이곳에 왔는지 스스로도 몰랐다. 아마 위로를 받고 싶은 무의식이었을까? 혹은 잠시 머물 곳이 필요했던 걸지. 창밖의 도시 조명은 빗물에 젖은 공기 속에서 수채화처럼 번져 보였다. 엔진을 끄고 12층에 불이 켜진 창문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소민아는 항상 늦게까지 깨어있곤 했다. 변호사 일로 길들여진 습관이라 했다. 문을 연 소민아는 실크 슈트를 입고 있었다. 이미 취침 준비를 마친 모습이었다. 실제 나이보다 10년은 어려 보이는 동안 얼굴에 놀라움이 가득했다. 준호? 무슨 일이에요? 소연은? 진청색 슈트가 그녀의 피부를 더욱 백옥같이 보이게 했다. 느슨하게 묶은 머리카락 사이로 은빛 가닥이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다. 화장을 지운 얼굴은 평소보다 부드러워 보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예리했다. 그쪽은 잘 지내요. 나는 삐뚤어진 미소를 지었다. 헬스 트레이너와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겠죠. 마지막 단어에서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추위인지 분노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머리카락 끝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소미나 집 값비싼 페르시안 카페트의 검은 점을 만들고 있었다. 소미나의 표정은 당혹에서 충격으로 다시 깊은 유감으로 바뀌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문을 열어주었다. 들어오세요. 마른 옷으로 갈아입어야겠어요. 옷장으로 향하는 그녀의 자세는 여전히 우아했다. 쉰이 넘은 사람이라 믿기지 않는 품격이었다. 걸을 때도 등을 곧게 펴는 습관은 오랜 세월의 교육 결과임을 알 수 있었다. 그날 밤 소미나 집 게스트룸에서 뒤척이다 새벽 3시. 물을 마시러 부엌에 내려갔다가 발코니에서 담배 피우는 그녀를 발견했다. 달빛 아래에서의 측면은 각진 이목구비가 선명했고 눈가의 주름은 연기 속에서 희미해졌다가 나타났다. 그녀는 특이한 방식으로 담배를 피웠다. 가늘고 긴 여성용 담배를 길쭉한 손가락으로 잡은 채 가끔 재를 톡톡 털어내곤 했다. 달빛이 그녀의 정교한 턱라인을 드러내며 르네상스 조각상을 연상시켰다. 잠이 안 와? 그녀가 내게 담배를 건넸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 자식에게 어떻게 복수할지 생각 중이야. 나는 솔직하게 털어놨다. 소미나가 완벽한 연기를 뿜어냈다. 복수는 절대 진정한 만족을 주지 않아. 준호. 그럼 뭐가 만족을 준다는 거죠? 너그럽게 축복이라도 해야요? 내가 물었을 때 그녀는 낮고 매력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미움은 내 시야를 가려 다른 가능성을 보지 못하게 할 뿐이야. 나는 그녀를 응시하다가 문득 소미나와 임소연의 차이를 깨달았다. 내 아내는 제멋대로인 반면 그녀의 어머니는 차분한 지혜를 품고 있었다. 이 발견이 번개처럼 내 머릿속을 스치자 기이한 생각이 떠올랐다. 소모님. 일부러 격식을 차리며 물었다. 제가 이혼한다면 어느 편을 들겠어요? 발코니의 야간 바람이 그녀의 연기를 흩어냈고 미나민트 담배 향이 내 뺨을 스쳤다. 먼 곳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리며 초현실적인 고요가 감돌았다. 소미나는 담배를 끄고 내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난 판사가 아니야. 준호. 하지만 어머니로서 딸의 잘못에 사과할게. 달빛 속 그녀의 눈은 폭풍전의 바다처럼 짙은 회청색을 띠고 있었다.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 속눈썹 뿌리가 하얗게 변한 것까지 선명히 보였다. 사과만으론 해결되지 않아요. 내가 다가섰다. 더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해요. 의도적으로 암시를 담은 목소리였다. 우리 사이가 좁아져 그녀의 숨결에 섞인 위스키와 민트 향이 느껴졌다. 소미나가 눈살을 찌푸리자 나는 직설적으로 던졌다. 제가 당신과 결혼하면 소연이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폭탄이 터진 듯한 침묵이 흘렀다. 소미나의 몸이 굳어졌고 잠옷깃을 움켜쥔 손가락이 하얗게 일그러졌다. 담배가 바닥에 떨어져 불꽃을 튀겼다. 미쳤군.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 대신 놀라움이 가득했다. 나는 더 흥분한 채 최후의 거리를 좁혔다. 당신 딸이 전 남편을 아빠라고 부르는 모습. 극적이지 않을까요? 소미나가 즉각 거절하지 않은 것이 반응이었다. 그녀는 거실로 돌아가 위스키를 따라 단숨에 마셨다. 진심이야. 아니면 분노에 취한 말이야? 내가 잔을 받으며 손바닥을 스쳤을 때 그녀의 피부는 의외로 부드러웠다. 100% 진심이에요. 비록 이 생각이 10분 전에야 떠오른 것일지라도. 소미나가 오랫동안 나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내쉬었다. 자러 가. 준호. 내일 다시 얘기하자. 게스트룸 침대에 누운 나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이 복수 계획이 터무니없을수록 흥분이 치밀었다. 새벽 4시 17분. 창밖에서 쓰레기차 소리가 들려오는 그 경계에서 나의 복수가 시작됐다. 다음 날 아침 11시. 커피 향기에 눈을 떴다. 소미나는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아침을 준비 중이었다. 달걀 프라이 지지는 소리가 문득 신혼 시절 임소연이 아침을 만들던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잘 잤어?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물었다. 나는 부엌 문턱에 서서 그녀의 등 뒤에서 후라이팬을 다루는 손동작을 지켜보았다.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햇빛이 창문 사이로 비껴들어와 그녀의 옆얼굴에 부드러운 금빛 테두리를 두르고 있었다.
화장을 하지 않은 눈가에 잔주름이 보였지만 오히려 세련된 매력을 더했다. 의외로 잘 어울리네요. 내가 식탁 앞에 앉자. 그녀는 프라이팬에서 계란을 뒤집는 손놀림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소미나가 내 앞에 아침을 내려놓았다. 완벽한 스크램블 에그, 토스트, 신선한 과일이 접시 위에 놓여 있었다. 그녀의 접시에는 과일과 요거트만 담겨 있음을 눈치챘다. 파란색과 하얀색 체크 무늬의 식탁보 위에 작은 유리병에 꽂힌 흰색의 자잘한 꽃들이 소박한 여주인의 취향을 말해주었다. 단순하지만 세련된. 마치 소미나 본인처럼. 계란은 안 드시나요? 내가 물었다. 콜레스테롤. 짧게 대답한 그녀가 갑자기 내 눈을 응시했다. 어젯밤 당신의 제안에 대해서 회색빛 눈동자가 진지해졌다. 왼손 약지에 낀 결혼 반지는 30년째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소연의 아버지가 떠난 후부터.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승리의 희열이 밀려왔다. 직접적인 거절이 없다는 건 내 광기 어린 계획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었다. 일부러 굽씹는 속도를 늦추며 침묵을 늘어뜨렸다. 심리학적으로 사람들은 침묵을 참지 못하고 진심을 털어놓기 마련이다. 물론이죠. 평정을 가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검토하시는 동안 서로를 좀 더 알아가면 어떨까요? 소금병을 집으려던 내 손이 그녀의 손등을 스쳤다. 따뜻하고 건조한 피부는 햇볕에 말린 비단 같았다. 소미나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준호 씨. 알고 지낸 지 벌써 5년이네요. 놀리는 듯한 어조의 눈가 주름이 파였다. 처음으로 이런 유혹적인 말투를 쓰는 걸 깨달았다. 사위로서가 아니라 내가 정정했다. 잠재적인 상대라면요. 목소리를 낮추자 그녀의 속눈썹이 미세하게 떨렸다. 아침 식사 후 내가 설거지를 자처했다. 소미나는 옆에서 접시를 닦으며 그 사이에서 은은한 우디 향이 밀려왔다. 소연이 좋아하는 달콤한 향수와는 달리 성숙한 여인의 품격이 느껴졌다. 수도꼭지에서 흐르는 물줄기 사이로 주방 창밖의 베란다에 놓인 다육식물들이 보였다. 분홍 꽃봉오리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에서 이 집이 내 저택과 달리 생명력으로 가득함을 느꼈다. 오늘 일정 있으세요? 오후에 법무법인 갈 일이 있어? 소미나는 상어법 전문 로펌의 파트너였다. 사무실의 젊은 변호사들이 소 변호사를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모습이 떠올랐다. 제가 모시고 갈게요. 검은색 벤츠 쿠페를 멈춘 곳에서 그녀는 안전벨트를 풀고도 바로 내리지 않았다. 유리막장 이 반짝이는 건물을 바라보며 소미나는 법정에서 증인을 신문할 때처럼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소연에게 복수하는 게 당신을 편하게 할 거라 생각해?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돌아선 내게 그녀의 잿빛 눈동자가 햇빛에 투명해 보였다. 의외로 내 뺨에 입술을 댔을 때는 제스민 향기가 코를 스쳤다. 석양이 지는 동안 나는 뺨에 남은 립스틱 자국을 더듬었다. 백화점 조명에 비친 내 입가에 걸린 낯선 미소가 어색하게 느껴졌다. 2주 동안의 급속도로 발전한 관계는 이제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다. 함께하는 식사, 영화관 데이트, 짧은 여행까지. 소연의 전화는 변호사에게 맡기고 매일 아침 침대맡에 놓인 커피의 향기에 익숙해져 갔다. 호숫가 별장에서 독서하는 소미나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책장 사이로 비치는 빗줄기가 그녀의 얼굴에 춤추는 모습에서 복수심은 희미해지고 오직 이 순간을 영원히 멈추고 싶은 충동만이 남았다. 어느 날 밤, 그 의문은 풀렸다. 그날은 소미나의 생일이었고 나는 고급 레스토랑에 자리를 예약해두었다. 그녀가 진녹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을 때 나는 숨이 멎을 뻔했다. 레스토랑의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그녀의 머리카락과 어깨에 반짝이는 빛을 뿌리며 마치 별빛을 두른 듯했다. 진녹색 롱드레스는 여전히 아름다운 그녀의 몸매를 완벽하게 강조했고 등 부분의 오픈 디자인은 관리가 잘 된 피부를 드러냈다. 정말 눈부시시네요. 내가 의자를 빼주며 어깨를 스치던 손가락에서 전해진 감촉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저녁 식사 동안 우리는 한 병의 레드와인을 나눴다.
알코올 영향으로 소민아는 평소보다 말이 많아졌다. 파리 유학 시절 이야기. 클래식 음악에 대한 열정. 실패한 결혼 생활까지 지난 5년 동안 사위인 나에게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다. 식사 후 그녀의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알코올과 어둠은 이성의 경계를 무너뜨렸다. 내가 용기를 내어 입을 맞추자 소민아는 밀어내지 않았다. 와인의 단맛이 배인 그녀의 입술은 상상보다 더 부드러웠다. 놀라지 않을까 조심스레 허리를 감싸며. 그러나 뜻밖에도 그녀는 내 머리카락 사이로 손가락을 살짝 넣으며 화답했다. 진심이야? 그녀의 숨결이 내 입술을 스쳤다. 이 선을 넘으면 돌아갈 수 없어. 욕망이 서린 낮고 허스키한 목소리는 전혀 익숙하지 않은 소민아의 모습이었다. 어두운 조명 아래 그녀의 눈은 깊은 호수처럼 나를 빨아들이려는 듯했다. 내 대답은 더 깊은 키스였다. 그 순간 모든 계산과 복수심은 사라지고 원초적인 욕구만이 남았다. 그날 밤 나는 소민아에게서 놀라운 것들만 발견했다. 요가로 단련된 복근의 윤곽, 유연성, 외모와는 달리 격정적인 모습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소민아는 이미 일어나 있었다.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던 그녀는 내 셔츠만 걸치고 있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그녀를 비추는 모습은 가슴이 답답할 정도로 아름다웠다. 셔츠 끝부분이 허벅지 근처를 가렸지만 길쭉한 다리는 드러났다. 맨발로 나무 바닥을 딛고 선 모습에서 묘한 소속감이 밀려왔다. 마치 이곳이 진짜 내 집이고 그녀가 운명의 반려자라도 되는 듯했다. 좋은 아침. 미소를 지며 커피를 건넨 그녀의 눈가에는 평소보다 부드러운 주름이 잡혀 있었다. 립스틱 없이 분홍빛을 띤 입술은 어느 때보다 젊어 보였다. 컵을 받으며 깨달았다. 이건 복수의 성취가 아니라 새 삶의 시작이었다. 소민아의 눈을 바라보니 임소연은 먼 기억이 되어버렸다. 커피 향과 바디워시 냄새가 뒤섞인 아침, 중요한 전환점은 항상 평범한 날에 찾아오는 법이었다. 어제 이혼 서류를 서명했어. 내 말에 소민아가 복잡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소연이 어제 울면서 전화했어. 후회한대. 그녀가 컵을 움켜쥔 손가락이 하얗게 일그러졌다. 이런 순간에도 딸의 아픔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에서 비아냥과 존경이 섞인 감정이 밀려왔다. 이젠 늦었어. 내 목소리는 의외로 단호했다. 타일 바닥에 반사된 햇살이 눈부시게 빛났다. 눈을 찌푸리며 깨달았다. 배신당한 남편이 아닌 진정한 사랑을 찾은 남자로 변한 나를. 설령 그 사랑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더라도. 우리 이를 알고 있어. 소민아가 나직하게 속삭였다. 창밖에서 찍새 한 마리가 지저귀는 소리가 침묵을 깨뜨렸다. 내가 눈썹을 치켜올리자 그녀가 입술을 깨물었다. 예상한 반응이었지. 쓰라린 미소를 지은 그녀의 눈가 주름을 문질러주고 싶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호흡이 섞일 정도로 가까워졌다. 소민아는 내 시선을 마주한 채 대답했다. 아니, 이상하게도 후회가 없어.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현관문을 연 소민아 뒤로 임소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얘기 좀 해요. 하이힐 소리가 다가오더니 부엌에 들어선 전처가 내 셔츠와 목에 키스마크를 보자 분노해서 충격으로 표정이 변했다. 변호사 만나러 간 듯한 흰 수트 차림의 임소연은 지금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입술을 깨물어 번진 립스틱. 눈물에 흐려진 아이라이너, 그 모습을 보니 예상했던 쾌감 대신 피로감만 느껴졌다. 소민아가 앞으로 나서자 그녀가 비명을 질렀다. 전 남편이 엄마랑 잤다고요?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전 남편이 아니라 전 남편입니다. 내가 차분히 정정했다. 울음으로 떨리는 그녀를 바라보니 한때 상상했던 복수의 순간이 이토록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내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고 마치 중요하지 않은 사실을 진술하는 것 같았다. 손에 쥔 커피잔에 비친 햇빛이 눈부신 빗줄기를 만들어냈다. 임소연이 나를 돌아보며 눈에 담긴 증오가 거의 실체화될 듯했다. 내가 이 모든 걸 계획했지? 나를 복수하기 위해서라고? 그녀가 한 걸음 다가오자 내가 생일 선물로 준 그 향수 냄새가 밀려왔다. 이 사실이 내 위장을 쥐어짜는 듯했다.
부인하지 않았다. 처음엔 그랬어. 하지만 지금은 소미나를 바라보았고 그녀는 복잡한 눈빛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등 뒤 창문으로 스며든 햇빛이 그녀를 금빛 실루엣으로 감싸 르네상스 시대의 성모상처럼 아름답게 보였다. 지금은 그가 날 사랑해. 소미나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그를 사랑하고. 이 말이 방의 긴장감을 일도양단으로 가르는 듯했다. 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하는 그녀에선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이런 강인한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다. 주방이 묵음에 휩싸였다. 임소연이 나와 그녀의 어머니를 번갈아 보더니 분노에서 불신으로, 마지막엔 역겨움에 가까운 표정으로 바뀌었다. 입술을 떨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결국 차가운 웃음으로 마무리했다. 정말 역겨워. 후회하게 해줄 거야. 문을 쾅 닫는 소리가 공기 중에 오랫동안 맴돌았다. 소미나의 어깨가 축 처졌다. 갑자기 몇 살은 더 늙어 보였다. 그녀를 껴안았을 때 미세한 떨림이 전해졌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연약한 몸짓에 샴푸 향이 스며들었다. 불규칙한 심장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따님이 용서할 거예요. 어머니잖아요. 하지만 내 말조차 자신 없었다. 임소연의 고집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 소미나가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소연을 몰라요. 이건 배신이 아니라 정체성 자체를 뒤흔드는 일이에요. 피로에 찬 목소리는 마치 긴 재판을 마친 듯했다. 내 옷깃을 움켜쥔 그녀의 손가락이 허공에 붕 뜬 사람처럼 보였다. 대답 대신 더욱 세게 안아주었다. 복수의 규모가 예상을 벗어났음을 깨달았다. 임소연을 상처 입히려던 계획은 이제 소미나에 대한 진심으로 변해버렸다. 합쳐진 그림자가 바닥에 드리워진 채 우리는 도시의 소음 속에서 새날을 맞이했다. 두려움과 흥분이 교차했다. 그녀의 머리카락에 입을 맞추며 향기를 맡았다. 어떤 폭풍우가 기다리든 우리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었다. 복수로 시작한 이 게임에서 진정한 사랑을 찾았으니까.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아파트에 울려 퍼졌다. 소미나의 몸이 내 품에서 떨렸다. 어디로 갔을까? 속삭이듯 물었고 그녀의 등뼈를 어루만졌다. 실크 잠옷 아래 날개짓 준비하는 나비 같은 어깨뼈가 느껴졌다. 소미나가 품에서 벗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아침 빛이 길쭉한 실루엣을 들이우며 언론사를 찾아갔을 거야. 더 나쁘면 우리 파트너에게 갔겠지. 이 말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소미나는 유명 로펌의 파트너였다. 이 관계가 공개되면 커리어가 위태로워질 판이었다. 따라가야겠어. 문 쪽으로 돌아섰다. 안 돼. 소미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방을 가르며 지금은 가만히 있어. 자칫하면 불씨를 키우는 꼴이야. 위스키 2잔을 따라 허공에 대포를 올렸다. 오전 9시의 주류가 유리잔에서 반짝였다. 주준호. 진지한 대화가 필요해. 잔을 건네받으며 스친 손가락에 전류가 흘렀다. 이미 모든 걸 말한 것 같은데. 그녀가 입술을 적시며 이게 복수의 일부가 아니라고 확신해? 눈동자를 파고드는 시선이 햇빛 속에서 주름살을 드러냈다. 화장으로 가려지던 피로가 선명했다. 그녀의 얼굴을 양손으로 받들었다. 처음엔 그랬어. 하지만 지금은 사랑해. 임소연의 어머니라서가 아니라 소미나 그 자체라서. 눈물방울이 뺨을 타고 흘렀다. 짠맛을 입술로 닦아내며 17살 차이야. 그냥 숫자일 뿐이야. 코끝에 키스를 하자 그녀의 웃음에 주름살이 사라졌다. 우리 미쳤어. 전화벨이 분위기를 깼다. 소미나의 안색이 변했다. 로펌에서야. 스피커폰을 키우자 비서가 허둥댔다. 소 변호사님. 도시일보에 기사가 났어요. 유명 변호사와 사위의 불륜이라는 제목이에요. 왕 파트너님이 긴급 회의를 요청하셨어요. 내 장기가 뒤틀렸다. 임소연의 속도가 예상을 뛰어넘었다. 소미나는 법정에서의 포스를 발산하며 1시간 후 화상회에 소집하세요. 도시일보와 편집장에게 명예훼손 소송 각오시키고 수화기를 내려놓은 그녀의 눈빛이 강철처럼 단단해졌다. 전쟁이 시작됐어. 24시간은 악몽 같았다.
아파트 단지에 기자들이 우글거렸고 SNS에는 로리타 콤플렉스, 모녀를 넘나드는 남자라는 악플이 쏟아졌다. 최악은 소미나의 로펌에서 윤리위원회 조사를 이유로 사건 배정을 중단한 것이었다. 그녀에게 이건 생명줄을 끊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소파에 쓰러진 우리에게 TV 뉴스가 음소거로 재생되고 있었다. 내 손가락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며 후회해? 소미나가 고개를 저으며 눈빛에 고집스러운 빛이 맴돌았다. 아니, 그냥 그녀는 말을 멈췄다. 소연이 걱정돼. 지금 그의 상태가 위험해. 마치 그녀의 말에 응답이라도 하듯 내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에서 온 문자가 하나 도착해 있었다. 내가 한 짓 좀 봐. 애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다 너희 탓이야.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는데 임소연이 병원 침대에 누워 손목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 내 혈액이 순간 얼어붙는 듯했다. 세상에, 소미나가 사진을 본 뒤 얼굴이 종이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키를 움켜쥔 채 밖으로 뛰쳐나갔고 나는 뒤를 따라갔다. 병원 복도는 끝이 없는 듯 느껴졌다. 마침내 임소연의 병실을 찾았을 때 키 큰 남자의 형상이 우리를 막아섰다. 왕현우. 그 헬스 트레이너이자 임소연의 애인. 너희들이 올 면목이 있어? 그가 으르렁거리며 근육을 긴장시켰다. 소미나는 허리를 고추 세우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난 이 아이 어머니야. 비켜. 병실 안에서 임소연은 눈을 감은 채 침대 시트와 하나가 된 듯 창백하게 누워 있었다. 우리가 들어오는 걸 보자 그녀는 얼굴을 돌렸다. 나가. 소연아. 소미나의 목소리가 부서졌다. 그녀가 손을 뻗었지만 임소연은 거칠게 내팽개쳤다. 건드리지 마. 임소연의 눈동자에 증오의 불꽃이 타올랐다. 사람들이 날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엄마에게 NTR 당한 불쌍한 년이라고. 나는 문턱에 서서 숨이 막히는 듯한 죄책감에 휩싸였다. 이건 내가 원했던 결말이 아니었다. 복수의 맛은 상상처럼 달콤하지 않았고 오히려 양날의 검처럼 서로를 베어내는 듯했다. 다 내 탓이야. 내가 앞으로 나섰다. 너희 엄마랑은 상관없어. 내가 유혹한 거야. 임소연이 비웃음을 터뜨렸다. 감동적이네. 하지만 내가 믿을 것 같아? 그녀가 소미나를 향해 돌아섰다. 넌 내 결혼을 늘 깔보더니 이제야 직접 파괴할 기회를 잡았구나. 그렇지? 소미나의 눈물이 마침내 폭포처럼 쏟아졌다. 난 절대로. 맙서사. 소연아,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나가. 임소연이 침대 머리맡에 있던 물컵을 벽으로 내던졌다.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너희들 중 그 누구도 다시 보기 싫어. 간호사가 소음을 듣고 와서 조심스럽게 우리를 내보냈다. 복도에서 소미나는 드디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흐느꼈다. 나는 그녀 옆에 무릎 꿇고 앉았지만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내가 속삭였다. 소미나가 고개를 들자 그녀 눈에선 본 적 없는 망설임이 비쳤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바로 그때 내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낯선 번호에서 온 새로운 문자가 도착했다. 이제 고통의 맛을 알겠지? 이건 시작일 뿐이야. 너희를 걱정하는 사람. 나는 그 메시지를 응시하던 중 등골이 오싹해졌다. 이건 임소연이 보낸 게 아니다. 그렇다면 왕현우?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암암리에 이 모든 걸 조종하고 있는 걸까? 소미나가 문자를 확인하자 그녀의 표정이 슬픔에서 경계로 바뀌었다. 누군가 소연이를 이용하고 있어.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고 같은 결의가 담긴 눈빛을 확인했다. 이 폭풍이 아무리 사나울지라도 우리는 함께 맞서기로 했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뜻밖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병원 복도의 형광등이 소미나의 피폐해진 얼굴을 더욱 창백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수상한 문자를 응시하며 손가락이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고 차가운 체온이 전해져 왔다. 우연이 아니야. 그녀가 다시 말했다.
단호한 어조로. 타이밍이 너무 계산적이야.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임소연이 우리 관계를 알게 된 순간부터 언론 보도, 그리고 이 협박 문자까지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며 각본된 듯한 느낌이었다. 소민아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눈물을 닦았다. 법정에서 무패를 자랑하던 그 변호사의 모습이 돌아오고 있었다. 이 번호 출처를 알아내야 해. 그녀의 목소리에 평정이 돌아왔다. 그리고 누가 언론에 정보를 흘렸는지도. 딸의 자살 시도 충격에서도 신속하게 정신을 차린 그녀의 모습에 나는 안타까움과 존경심이 교차했다. 일단 여기서 나가자. 내가 제안했다. 조용히 생각 정리할 곳으로 가는 게 좋겠어. 소민아가 병실 문을 마지막으로 돌아보고는 수긍했다. 우리는 정문이 기자들을 피해 응급실 측문으로 빠져나왔다. 가을 초입의 쌀쌀한 밤바람이 뺨을 스쳤고 나는 무의식적으로 소민아의 어깨를 감쌌다. 우리 집으로 가자. 내가 말했다. 이사한 후부터 안전할 거야. 소민아가 잠시 망설였다. 확실해. 거기도 기자들이 있을 텐데. 호텔보다 나아. 내가 택시 문을 열었다. 적어도 보안 시스템은 알고 있으니까. 택시가 도시를 가로지르며 네온 사인이 창문에 변하는 그림자를 드리웠다. 소민아는 내내 창밖을 응시했고 측면 얼굴이 조명에 따라 명암을 드러냈다. 그녀가 생각하는 건 분명했다. 병상에 누워있는 딸 임소연. 그녀가 어릴 적부터 보살펴온 아이. 내 아파트는 시내 중심가의 엄격한 보안을 자랑하는 고층 건물에 위치했다. 예상대로 로비에 기자들이 몇 명 서 있었지만 우리는 지하 주차장에서 직접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그들을 피할 수 있었다. 문을 열자 오랫동안 환기되지 않은 탁한 공기가 밀려왔다. 임소연의 외도를 알게 된 후로 나는 이 집을 거의 찾지 않았다. 가구에는 야근 먼지가 쌓여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마신 와인잔이 놓여 있었다. 그날 그녀는 친구 집에서 잔다고 말했었다. 소민아가 주위를 둘러보던 중 와인잔을 잠시 주시하다가 아무 일도 없듯 거실로 걸어갔다. 노트북 좀 빌릴게. 내가 소파 위에 잡동사니를 치우며 자리를 내줬다. 그녀는 가방에서 정교한 노트북을 꺼내 전원을 켜고 암호를 입력했다. 화면의 푸른 빛이 그녀의 집중된 얼굴 윤곽을 드러냈다. 일단 이 번호를 추적해야 해. 그녀가 휴대폰을 건네며 물었다. 통신사 친구 연결될까? 내가 잠시 멈칫했다. 그걸 어떻게 알아? 소민아가 입가를 살짝 올렸다. 주준호 씨. 난 당신의 혼전협의서를 처리했어요. 당신 주변 인물들의 직업과 배경은 다 알고 있죠. 그 답변에 나는 놀라움과 존경을 동시에 느꼈다. 그녀는 항상 사소한 디테일까지 기억하는 법률가의 직업적 소양을 갖추고 있었다. 대학 동창 장명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자 그는 번호 추적을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시간이 필요하다 했다. 다음으로 소민아가 키보드 위를 날렵하게 훑으며 말했다. 도시일보 그 기사의 작성자 배경을 조사해야 해. 내가 그녀 옆에 앉아 그녀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와 SNS 자료를 빠르게 추출해냈다. 20분도 안 되어 단서를 찾아냈다. 이것 봐. 그녀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기사 작성자 2위는 지난달에야 잡지에서 도시일보로 이직했어. 사진 하나를 열자. 이 사진 속에 함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 내가 화면을 가까이서 보자 마른 체형의 기자가 근육질의 건장한 남자와 술잔을 부딪히고 있었다. 프로필만 봐도 알 수 있었다. 왕현우. 임소연의 헬스 트레이너이자 애인. 이건 우연일 리 없어. 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서로 아는 사이야. 소민아가 계속 파고들자 더 많은 증거가 나타났다. 왕현우의 헬스장은 3개월 전 미스터리한 투자를 받았는데 투자사는 도시일보 모 회사와 같은 주소로 등록된 페이퍼 컴퍼니야. 그녀가 컴퓨터 화면을 돌리며 은행 거래 내역 스크린샷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것. 왕현우 계좌에 지난 2달 동안 같은 회사에서 3번에 걸쳐 총 2천만 원이 입금됐어. 피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현우가 뒤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다는 거야?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지? 미나가 노트북을 닫고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몇 가지 가능성이 있어. 첫째, 돈을 원해서 우리 관계를 폭로하며 협박하는 거. 둘째, 소연과의 관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복잡하다는 거. 셋째, 그녀는 말을 멈췄다. 애초부터 소연을 노렸을 수도 있고, 어쩌면 나를 겨냥한 것일 수도 있어. 이 추측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내 말은 직장 관련 복수라는 거야?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미나가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도시의 불빛이 그녀의 날씬한 실루엣을 배경으로 깜빡였다. 나는 많은 상업 사건을 다루면서 적도 많이 만들었어. 누군가 나를 공격하려 한다면 가족을 노리는 게 현명한 선택이겠지. 나는 그녀 뒤로 다가가 허리를 감쌌다. 미나가 내 가슴에 기대며 점차 안정된 숨을 쉬었다. 내일 소연을 만나러 갈 거야. 그녀가 말했다. 단둘이 이야기해야겠어. 정말 괜찮을까? 지금 그 아이 감정이 너무 불안정한데. 그래서야. 미나가 나를 돌아보았다. 현우가 정말 그 아이를 이용하고 있다면 경고해야 해. 아무리 나를 미워해도 난 여전히 그 아이의 엄마야. 그 단호한 눈빛을 보니 결정을 바꿀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때면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진 여자였다. 그럼 난 뭘 하면 돼? 현우의 배경을 조사해. 그녀가 말했다. 헬스장 회원 기록, 사교 관계, 수상한 점이라도 찾아봐. 하지만 조심해. 사태를 악화시키지 말고. 바로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장민이 보낸 문자가 떴다. 그 번호는 선불 유심인데 구매처는 서쪽 편의점이야. 주인은 키 큰 남자인데 야구모자 쓰고 왼팔에 문신이 있었다고. 현우의 왼팔엔 정확히 용 문신이 있었다. 확실해. 휴대폰을 미나에게 건넸다. 현우가 분명해. 미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내일 아침 바로 병원 갈게. 넌 그 편의점 가서 CCTV 확보해봐. 깊은 밤이었지만 우리는 잠들 생각이 없었다. 미나는 소파에 앉아 생각을 정리했고 나는 오래된 앨범을 뒤지며 단서를 찾았다. 임소연의 사진들, 결혼식, 휴가, 생일, 파티. 달콤했던 순간들이 어지럽게 느껴졌다. 후회해? 미나가 갑자기 물었다. 앨범을 보는 내 시선을 따라오며 앨범을 덮고 그녀 옆에 앉았다. 너를 사랑한 건 후회하지 않아.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하지만 소연을 상처 입힌 건 정말 후회돼. 미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아픈 표정을 지었다. 엄마로서 그 아이를 보호했어야 했는데 말을 마치지 않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다. 이 관계는 처음부터 임소연을 상처 입힐 운명이었고 우리는 열정과 복수심에 눈이 멀어 있었을 뿐이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나는 중얼거렸다. 그래도 같은 길을 갔을 거야. 미나가 말을 가로챘다. 이건 진실이야. 준호. 원인이 어땠든 우리 사이 감정은 진짜였어. 맞지? 그녀의 눈동자에 가득한 취약함과 기대를 보는 순간 이 강인해 보이는 여자도 나의 확신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단언컨대 그렇습니다. 손가락에 입 맞추며 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널 포기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폭풍의 한가운데서 잠시의 평안을 찾았다. 내일은 힘든 싸움이 되겠지만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새벽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칠 때쯤 미나는 이미 일어나 있었다. 커피 향기가 느껴져 몸을 일으켰더니 그녀는 주방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검은 정장에 머리를 단정히 묶은 모습은 법정에서의 완벽한 솜이나 변호사로 돌아온 듯했다. 잘 잤어? 커피를 건네며 물었다. 고개를 저으며 컵을 받았다. 악몽만 꿨어. 미나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단호하게 말했다. 힘든 날이 되겠지만 이겨낼 수 있을 거야. 1시간 후. 우리는 각자 임무를 수행했다. 미나는 병원으로 향했고 나는 서쪽 편의점으로 갔다. 60대 가게 주인은 처음에 CCTV 제공을 거부했지만 내가 기자짐을 보여주며 형사사건 연루 가능성을 암시하자 결국 허락했다. 화면에는 이틀 전 현우가 선불 유심을 사는 모습이 선명히 찍혀 있었다.
더 충격적인 건 그가 검은 벤츠에 탄 모습이었는데 운전석에 앉은 인물은 도시일보 편집장으로 보였다. 즉시 미나에게 발견 사항을 보내고 현우의 헬스장을 탐문하기로 했다. 시내 오피스 빌딩 옥상에 위치한 강철 파워 헬스장에서 잠재 회원인 척 시설을 둘러봤다. 영업 매니저가 열정적으로 안내해주며 말했다. 스타 트레이너 현우 씨는 오늘 안 계세요. 가족 병원 문제로 휴가 냈다네요. 속으로 비웃었다. 가족? 임소연을 말하는 건가? 시설 관람 중 벽에 걸린 사업자 등록증에서 법인 대표가 장미화라는 이름인 걸 발견했다. 몰래 사진을 찍어 미나에게 보내자 곧장 답장이 왔다. 조회 결과 없는 이름. 또 다른 페이크 회사야. 떠나려는 순간 PT존에서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다. 팔에 붕대를 감고 운동복을 입은 임소연이 나를 보자 굳은 표정으로 뒤돌아섰다. 소연. 따라가 팔을 잡았다. 얘기 좀 하자. 내 손을 뿌리치며 그녀가 말했다. 엄마랑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얘기할 거야? 목소리가 떨렸다. 병원 사람들이 날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알아? 주변 회원들이 수군거리는 걸 이제야 눈치챘다. 헬스장은 대화하기에 부적절한 장소였다. 현우에 대한 얘기야. 목소리를 낮췄다. 그자가 널 이용하고 있어. 언론과 짜고 우리 일을 폭로한 거야. 임소연이 비웃었다. 또 음모론이냐? 추악한 관계를 감추려고 이젠 현우 오빠까지 모함하는 거야? 모함이 아냐. CCTV 캡처를 보여주며 말했다. 그가 선불 유심산 증거야. 그리고 이건 은행 거래 내역을 열었다. 도시일보에서 돈을 받았어. 임소연이 화면을 흘끗 보더니 잠시 동요하는 듯 했지만 곧 냉담해졌다. 이걸로 뭐가 증명돼? 돈을 받았더라도 우리 사건을 폭로하도록 도운 거겠지. 소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엄마가 지금 병원에서 널 기다리고 있어. 정말 걱정하고 있다고. 걱정? 눈물이 글썽인 채 말했다. 내 남편을 빼앗을 때는 왜 걱정 안 했대? 그 순간 현우가 복도 끝에서 나타났다. 나를 보자 얼굴이 굳었다. 주준호 씨?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근육질 팔뚝을 드러낸 티셔츠 차림으로 다가오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 계략을 폭로하러 왔지. 현우. 소연의 프라이버시를 팔아먹고 얼마나 벌었어? 현우의 눈에 당황스러움이 스쳤지만 곧 분노로 바뀌었다. 당장 나가. 안 그럼 경비 불러. 내 헬스장이라고? 비웃으며 말했다. 법인 대표는 장미화. 투자자는 도시일보 모회사 출신이잖아. 넌 그냥 꼭두각시일 뿐이야. 현우. 임소연이 나를 보고 또 왕현우를 바라보며 표정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왕현우. 이게 사실이에요? 그 투자들이. 왕현우가 갑자기 임소연의 손목을 잡았다. 바로 붕대를 감고 있던 그쪽이었다. 얘기 듣지 마. 자기야. 저자가 우리를 이간질하려는 거야? 임소연이 아파서 얼굴을 찌푸리는 걸 보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손 놔. 내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왕현우가 나를 밀쳤고 나는 몇 걸음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내 신세나 걱정해라. 왕년의 아나무인 자식아. 이 말에 내 분노가 폭발했다. 달려들어 왕현우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그는 내가 덤빌 줄 몰랐는지 제대로 맞았고 입가에서 피가 맺혔다. 주준호. 그만둬. 임소연이 비명을 질렀다. 왕현우가 정신을 차리더니 포효하며 내게 달려들었다. 우리는 덤벨줄을 넘어뜨리며 바닥에서 몸싸움을 벌였다. 그는 근육이 발달했지만 내가 더 민첩해서 몇 번 주고받은 뒤에도 승부가 나지 않았다. 경비원들이 금방 달려와 우리를 떼어놓았다. 내 입가가 찢어졌고 셔츠도 찢겼지만 왕현우는 코에서 피가 멈추지 않았다. 경찰 부르라고. 왕현우가 경비원을 향해 소리쳤다. 이 자식이 사유지 침입하고 폭행했어. 임소연이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경비원들이 날 데려가려 할 때 그녀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잠깐만요. 그녀가 왕현우를 향해 돌아섰다. 투자 이야기. 사실이에요?
왕현우가 코피를 닦으며 눈을 흘겼다. 자기야. 이건 다 비즈니스 협력이었어. 너한테 말하려던 참이었는데. 그럼 사실이군요. 임소연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당신이 나와 엄마 스캔들로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야. 왕현우가 변명하려 했지만 임소연은 이미 내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가자요. 그녀가 내게 말했다. 여기서 나가요. 나는 놀랐지만 금방 정신을 차리고 그녀를 따라 급히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었다. 뒤에서 왕현우의 울부짖음과 경비원들의 당황한 질문이 들렸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이미 닫혔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임소연은 마침내 무너졌다. 구석에 기대어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난 완전히 바보였죠. 그렇죠?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녀는 나를 배신했지만 지금 이 모습을 보니 연민만 느껴졌다. 아니에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냥 가치 없는 사람을 사랑했을 뿐이에요. 우리 모두 그런 시절은 있잖아요. 그녀가 고개를 들자 눈에 복잡한 감정이 가득했다. 엄마, 정말 병원에서 기다리고 있나요?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많이 걱정하셔요. 임소연이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눈물을 닦았다. 병원에 데려다 주세요. 엄마랑 이야기가 필요해요. 병원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임소연은 계속 창밖을 응시하며 침묵을 지켰다. 병원 정문에 차가 멈추자 그녀가 낮은 목소로 말했다. 주준호 씨,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무슨 일인데요? 그녀가 망설이다가 속삭이듯 말했다. 임신했어요. 왕현우의 아이예요. 이 말에 가슴을 후려 맞은 듯했다. 입을 벌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전처가 애인의 아이를 베었고 그 애인이 바로 우리의 적이니 복잡한 관계가 머리를 어지럽혔다. 아직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요. 그녀가 계속했다. 왕현우에게도요. 이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다. 엄마께서는 알아야 해요. 엄마가 도와주실 거예요. 임소연이 씁쓸하게 웃었다. 엄마는 이혼한 후에 말했어요. 내가 혼전 임신하면 다리를 부러뜨린다고. 나는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잡았다. 화난 소리였어요. 엄마는 당신을 사랑하세요. 소연 씨. 무슨 일이 있어도 편 들어주실 거예요. 병원에 들어서자 유리천장으로 햇빛이 쏟아져 내렸다. 앞길이 얼마나 험할지 몰라도 적어도 지금은 우리 셋이 진솔하게 마주할 때가 온 것 같았다. 그리고 이게 바로 이 폭풍을 잠재울 유일한 방법일지도 몰랐다. 병원 복도는 어제보다 더 길게 느껴졌다. 임소연이 앞서 걷다가 점점 속도를 줄이더니 병실 문 앞에서 멈춰 섰다. 손을 공중에 멈춘 채 문을 미루고 있었다. 정말 안에 계시죠? 임소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가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다. 소민아가 창가에 서 있다가 돌아섰다. 모녀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고 시간이 멈춘 듯했다. 소민아가 먼저 움직였다. 임소연에게 다가가려다 손을 뻗은 채 멈춰 섰다. 손목은 아프지 않니? 목소리가 메어졌다. 임소연의 입술이 떨리며 눈물이 흘러내렸다. 엄마, 이 한마디의 분노, 억울함, 죄책감, 그리고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모두 담겨 있었다. 소민아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딸을 품에 안았다. 임소연은 처음엔 뻣뻣하게 서 있다가 결국 어머니 어깨에 엎드려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조용히 방을 나와 둘만의 시간을 줬다. 복도 벤치에 앉아 왕현우의 감시 카메라 사진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 남자는 나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임소연까지 배신하고 있었다. 임소연의 임신 소식은 모든 것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30분 후 병실 문이 열렸다. 소민아가 나왔는데 눈이 붉어져 있었지만 표정은 차분해져 있었다. 들어오세요. 그녀가 나를 향해 말했다. 소연이 함께 얘기하자고 해요. 병실 안에서 임소연은 침대에 앉아 눈물을 닦고 있었다. 나와 어머니를 번갈아 보더니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엄마한테 임신 사실을 말했어요.
소민아가 딸 옆에 앉아 손을 잡았다. 우리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해. 먼저 왕현우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야. 그 사람은 날 사랑한 적 없어요. 임소연이 쓴웃음을 지었다. 그냥 엄마를 접근하기 위한 수단이었죠. 자꾸 엄마가 맡은 사건들, 특히 그 과국 M&A 사건에 대해 물어보더라고요. 소민아의 동공이 갑자기 축소되었다. 천계그룹 인수 사건?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다. 2년 전 일인데 내부 거래와 산업 스파이 관련된 그 사람이 엄마를 무너뜨리려는 대가로 엄청난 돈을 받았다고 말했어요. 임소연이 배를 보며 속삭였다. 전 그냥 허세인 줄 알았는데 내가 무언가를 깨달은 듯 했다. 그럼 이 모든 게 나와 소연 씨에 대한 복수뿐만 아니라 엄마의 직업적 복수인 거예요? 소민아가 일어나 병실을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고 법정의 엘리트 변호사로 돌아온 듯 했다. 천계 사건에서 내가 인수 측을 대변했어. 상대 측 변호사가 규정 위반으로 자격증을 박탈당했고 동생이 조폭과 연관이 있다던데 갑자기 내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수화기를 들자 변조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주씨. 진실의 일부는 눈치챈 모양이군. 하지만 게임은 이제 시작이야. 임소연과 그 애가 무사히 있길 바란다면 소민아 변호사가 해지기 전에 성동구 폐공장에 혼자 와야 해. 경찰은 안 되겠지. 안 그럼. 통화가 끊겼다. 우리 셋은 얼굴을 마주보았고 등골이 오싹해졌다. 우릴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임소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소민아는 이미 외투를 걸쳤다. 내가 직접 만나보겠어. 안 돼요. 나는 그녀의 팔을 잡았다. 이건 함정이 분명해요. 하지만 현우가 소연의 약점을 잡고 있어. 소민아의 목소리엔 묘한 침착함이 흘렀다. 게다가 배후에 다른 인물이 있을지도 몰라. 반드시 확인해야 해. 임소연이 갑자기 침대에서 뛰어내렸다. 엄마. 제가 해결할게요. 그녀가 나를 향해 돌아섰다. 주준호 씨. 엄마를 데리고 나가주세요. 제가 왕현우에게 연락할. 그만. 소민아의 목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떨어졌다. 둘 다 정신 차려. 이건 영화 속 히어로 놀이할 때가 아니야. 그녀가 휴대폰을 꺼냈다. 경찰 친구가 공장 주변에 복경을 배치해 줄 거야. 하지만 내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그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거야. 이 완고한 모녀를 바라보며 나는 깨달았다. 피 한 방울 통하는 고집과 용기. 사랑하는 이를 위한 희생 정신까지 닮은 꽃 같은 DNA가 흐르고 있구나. 같이 갑시다. 나는 제안했다. 소민아 씨가 미끼 역할을 하고 저와 경찰이 뒤에서 보호할게요. 임소연이 말을 가로채었다. 저도 갈게요. 그는 제 말을 들어줄 거예요. 위험해. 소민아가 단호하게 거절했다. 넌 임신했고 정신 상태도 불안정한, 그렇기 때문에 더요. 임소연이 흥분했다. 제 아이고 제 선택이에요. 왕현우가 정말 이렇게 비열한 사람인지 똑똑히 보고 싶어요. 10분간의 논의 끝에 타협안이 나왔다. 소민아가 단독으로 공장에 들어가고 나와 임소연은 경호원과 함께 안전지대에서 대기하기로 했다. 황혼이 동네 외곽의 폐공장 철골을 피색으로 물들이는 가운데 우리는 현장에 도착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 차에서 내리기 직전 소민아가 딸을 꼭 안았다. 나는 이 모녀를 보며 복잡한 심경에 휩싸였다. 원한으로 시작한 이 여정이 이제는 그들의 안전만을 바라게 되다니. 소민아가 공장 문으로 걸어가는 모습은 외로웠지만 당당했다. 우리는 폐창가 틈새로 내부를 관찰했다.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콘크리트 바닥을 두드렸다. 왕현우. 나 왔다. 얼굴 내밀어. 그림자 속에서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사내가 모습을 드러냈다. 소 변호사. 늦었네요. 시간 낭비하지 말고 요구 조건을 말해. 첫째. 도시일보와 소송을 취하해. 둘째. 천계 사건 원본 서류 전부. 셋째. 그는 비웃었다.
미디어 앞에서 사위와의 불륜을 인정하고 법률사무소에서 물러나 왕현우가 휴대폰 영상을 재생했다. 헬스장 탈의실에서의 임소연 모습이 비쳤다. 나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옆에서 임소연의 숨소리가 가빠졌다. 이런 쓰레기 같은 수법으로 협박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소미나의 표정은 차가웠다. 그럼 이건 어때? 마약 파티에서 해롱거리는 임소연의 사진이 튀어나왔다. 그때 그가 준 음료수였어요. 임소연이 나의 팔을 핥히었다. 소미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서렸다. 합성일 뿐이고 내 배우는 장천명의 동생이지? 왕현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장씨는 형님을 망가뜨린 당신을 파멸시키기 위해 큰 돈을 걸었어. 이때 임소연이 돌진했다. 왕현우. 이 개자식아. 모든 게 순식간에 벌어졌다. 왕현우가 그녀의 목을 잡고 흉기를 겨누었다. 나는 달려들었지만 복부를 찔리는 통증에 쓰러졌다. 아스팔트 바닥에서 흐릿한 시야 속. 소미나의 눈물이 나의 뺨에 떨어졌다. 제발 버텨. 주준호. 암흑에 빠지기 직전 그녀의 사랑 어린 눈빛을 새겼다. 이게 마지막이라 해도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어 후회 없다 생각했다. 의식이 돌아왔을 때 먼저 느껴진 것은 소독약 냄새와 따뜻한 손길이었다. 의사님. 깨어났어요. 임소연의 목소리 뒤로 소미나의 미소가 번졌다. 햇살이 병실 창가를 밝게 비추고 있었다. 얼마나 목소리가 낯설 정도로 쉰 목소리였다. 사흘 동안이었어. 소미나가 물을 따라 내 입술 앞으로 가져왔다. 의사 말씀으론 칼상이 비장해서 겨우 1cm 차이로 빗나갔대. 출혈은 많았지만 치명적이진 않았다고. 임소연이 깎아놓은 사과를 건넸다. 왕현우는 체포됐어. 경찰이 그의 휴대폰에서 장태민의 동생과의 통화 기록과 거래 증거를 찾아냈대. 납치, 고의적 상해, 협박 혐의로 기소될 거야. 이 정보들을 천천히 받아들이는 동안 복부에서 전해오는 통증이 내가 아직 살아있음을 상기시켰다. 언론은? 소미나가 한숨을 내쉬었다. 도시일보는 그 기사를 철회하고 공개 사과했어. 우리의 관계는 그녀는 임소연과 눈길을 교환했다. 이제 중요하지 않아. 임소연이 고개를 숙였다. 내가 너희들에게 사과할 게 있어. 내가 아니었으면. 소미나가 우리 두 사람의 손을 잡았다. 우리 모두 실수를 했지만 중요한 건 위기 속에서 서로를 선택했다는 거야. 회복 기간은 마치 꿈결 같은 나날이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왕현우 배후의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가 드러났고 오히려 이 사건으로 소미나가 로펌의 신뢰를 회복하는 결과를 낳았다. 언론의 관심도 대형 사건 쪽으로 옮겨가며 우리의 사생활은 더 이상 헤드라인을 장식하지 않게 됐다. 임소연은 아이를 낳기로 결심하고 어머니 집으로 돌아갔다. 소미나와의 관계도 그녀의 묵인을 얻었지만 종종 어색한 순간들이 스쳤다. 한 달 뒤 퇴원 당일. 소미나가 차로 마중 나왔다. 그녀는 아파트 대신 교회로 방향을 틀었다. 어디로 가는 거야? 깜짝 선물이야. 그녀의 눈가에 약간의 희열이 번졌다. 호숫가 빌라 앞에서 차가 멈췄다. 하얀 담장과 붉은 지붕. 라운지 창문에 비치는 물결의 반짝임이 마치 수채화 같았다. 이건 우리 새 집이야. 소미나가 내 손을 잡았다. 도시와 과거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 내가 원한다면. 햇살이 내리쬐는 오후. 새 집 현관에서 우리는 입맞췄다. 복수도 계산도 아닌 순수한 사랑과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날 밤 테라스에 누워 별을 바라보던 중 소미나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임소연이 다음 주에 산부인과 예약했는데 같이 갈래? 그녀가 괜찮을까? 그쪽에서 제안했어. 소미나가 눈을 반짝였다. 아기가 외할아버지 목소리에 익숙해지길 바란다더라. 전 남편에서 외할아버지로 이어진 굴곡진 길이 마침내 가족의 문턱에 닿는 순간이었다. 영광이야. 그녀의 머리칼에 입을 맞추는 사이 호수에 부서진 별빛이 우리의 흔들리는 그림자를 하나로 묶어주었다. 복수의 불꽃은 이미 꺼졌고 그 자리엔 상상 이상의 아름다운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다.